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뭐였냐면 Patent Mining for Technology Prospecting이라는 거였어요. 미래의 기술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foresight라는 말도 많이 쓰고 prospecting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 미래의 기술들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뭐 유망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개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특허 마이닝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 그런 걸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챕터 2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강의를 할 때 아마 기억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뒤쪽에 있는 거는 나중에 강의할게요 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요 챕터의 그 슬라이드에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서 뒤쪽에 있는 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가 수업을 하려고 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가볼까요? 몇 페이지? 야, 네, 이걸 봅시다. 미래 유망 기술 예측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프로스펙팅이라는 관점이고, 그걸 어떻게 특허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테크놀로지 프로스펙팅이라는 거의 핵심은 유망 기술이라는 개념일 거예요. 되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될 것인데, 결국 기술 경영이라는 거를, 혹은 기술 혁신이라는 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기술 개발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가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도 뭐 부끄럽게도 우리가 정말 기술 예측이라는 것과 기술 전망이라는 거, 이거를 가지고 그 결과물로서 앞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뭐랄까, 반성이랄까,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했던 거는 하나의 기술 분야를 정해놓고 그 내부에서의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이 유망할까, 연구를 위해서는 그렇게 스코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긴 했지만, 국가의 기술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매크로한 게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기술 개발해야 돼?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정작 우리가 한 뭐 5년 전쯤에 퓨얼셀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매크로한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패턴 마이닝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는 어프로치를 우리가 선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뭐 디램이다, 혹은 자율주행차다라고 하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될까, 그 정도의 약간의 좁은 시각으로 기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음, 저의 그 고민은, 사람들이, 물론 뭐 사람들의 그 관심사를 미트를 시키기 위해서 리서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쯤 우리가 조금 큰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을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분석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들하고는 조금 다른 매크로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뒤에서 우리 얘기하겠지만 뭐 키스텝이나 키아트나 이런 쪽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인데, 당장 우리 연구실의 졸업생인 뭐 정유진 박사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인데, 정작 우리가 그런 매크로한 관점에서 방법론들을 만들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그런 쪽에는 좀 노력을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해보면 마치 그 싱크탱크처럼 매년
유망 기술들을 조금 우리의 어프로치라는 게 사실 뭐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니까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우리 국가의 기술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만들고 또 매년 뭐 발표도 하고 이러면은 어, 우리의 어떤 존재 이유? 물론 존재 이유는 뭐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좀 보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사설이 길었는데 결국 그거 하려면 유망 기술이라는 거를 정의를 좀 해야 되겠죠. 유망 기술이 뭘까라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잠깐만. 이게 음, 네. 자, 유망 기술 어떻게 정의할까? 그림을 한번 그려서 얘기를 해보면 기술적인 내용의 유사도를 가지고 2차원상에 한번 그려보자. 기술 분야 B라는 게 있고 기술 분야 A라는 게 있다면 이걸 뭐 약간 겹치게 그렸는데 일단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관심사는 기술 분야 A인데 요 A에서 어, 이런 특허들이 현재 개발이 돼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2015년도에 개발 특허들이 이런 특허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유망 기술 좀 찾아주시오라고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 유망 기술 정의하고 또 그 유망 기술 정의에 따라서 유망 기술 찾아주는 방식이나 또는 영역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거죠. 패턴들 랜드스케이프를 그려놓고 유망 기술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지금 그림이 이게 똑같은 건가? 이게 약간 요 그림이 요 그림인데 그죠? 그림이 좀 이상하게 해진 것 같긴 하지만 1번의 정의가 있을 수 있겠다. 여기에 특허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한 개의 특허가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있을 거고 또 전혀 없는 영역에서의 기술들을 우린 유망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정의, 얘네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좀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뭔가 기술 개발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이런 영역, 요 무리에서 어, 아예 떨어져 있는 영역도 있을 거고 조금 떨어져 있는 영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 지금 여기 기술 분야 B라고 했으니까 A라는 분야가 있고 B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쳐다보는 것도 있을 거다. 그다음에 6번, 7번 뒤에 가서 봅시다. 그러면 각각의 그 랜드스케이프를 그려놓고 정의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1번이라는 거는 뭐로 정의할 거냐? 이걸 그 총 정리를 해본 거예요. 유망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리터러처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유망 기술과 관련돼 있는 그 용어들이 어떤 게 있을까 또는 관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랬더니 부상 기술이라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라는 관점이 있는데 걔네들은 랜드스케이프에서 보면 이런 영역에 속하는 애들일 거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여 있다가 새로운 특허가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없던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머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주변에 있는 그 특허들을 개발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 아예 없는 영역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출현 기술 뉴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럼 뭐 다른 거는 다 뉴 테크놀로지가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다 새로운 기술인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 용어를 정의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약간 협의 개념의 뉴 테크놀로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협의 개념의 뉴 테크놀로지라고 본다면 지금 없는 영역의 새로운 특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로
출현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봅시다. 2015년도에 이런 랜드스케이프를 갖고 있다가 2017년도에 봤더니 이 빨간 거를 새롭게 출현한 기술이라고 우리 해봅시다. 좀 설명이 부족했죠? 그래서 2017년도에 몇 개가 출원이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출원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정보가 더 우리한테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새롭게 봤더니만 여기에 이렇게 올망졸망 원래 2015년도에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2017년도에 몇 개가 나오면서 어떤 하나의 세력을 만들고 있다는 관점에서 부상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전혀 없던 영역에 새로운 것들이 출현했다. 이걸 출현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뉴 테크놀로지라고 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들은 이 빨간 게 없죠? 빨간 게 없긴 하지만 지금 이미 나와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얘는 우리 베이컨트 테크놀로지 또는 뭐 버큐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공백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좀 아무것도 없긴 한데 필요한데요 라는 니즈 기술.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없고 2017년도에도 없긴 하지만 필요한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꼭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개발 안 돼 있습니다. 니즈 기술이라고 우리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융합 기술이라는 거는 다른 영역에 아까 우리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 했는데 얘네들이 네트워크로 그렸을 때 이 특허하고 연결돼 있는 특허들이 여기에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야 얘네들은 융합 기술이구나라고 우리 정의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융합 기술이라는 거는 하나의 영역에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기술들의 지식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어떤 뭐 지식의 흐름 같은 것들을 보일 수 있다면 그거는 융합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핵심 특허라는 핫 패턴트라는 개념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걔는 6번. 얘네들은 여러 개의 이 링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고 하면 얘는 핵심 특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2017년도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2015년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가 아웃라이어 패턴트겠죠. 근데 2017년도에 접어을 들면서도 새롭게 나와 있는 아웃라이어가 있다면 얘네들도 우리 이상 특허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망 기술이라고 얘기할 때 이상 특허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디슬럽션 얘기할 때 우리의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기술이 출현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러니까 7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아마도 개념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개의 기술들이 뭉쳐서 나오는 거는 우리 뉴 테크놀로지라고 보자는 거고, 7번은 혼자 떨어져 있는 외로운 애인데 다른 애들하고 거리가 좀 먼 애들, 이런 애들 이상 특허라고 본다면 야 그럼 얘가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이 아웃라이어에 몇 개가 붙은 것처럼 얘도 다음 단계에서는 몇 개가 새롭게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얘가 새로운 기술 개발에 기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이상 특허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망 기술이라는 거를 물론 여기서 벗어나는 개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7가지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유망 기술은 그러면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유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이 개념이 유형이라기보다 개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 나는 제일 맞다라고 제시할 수 있으면 그걸 정해놓고 쭉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융합 기술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유망 기술 우리는 융합 기술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꼭 개발되어야 되는 니즈 기술이 있는데 트렌드하고는 조금 다르게 현재는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꼭 필요한 기술이 뭘까를 나는 찾아내겠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니즈 기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정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이 있어요. 연구들도 있고 사례도 있고 아마도 연구는 연구자들이 논문을 써서 제안을 한 거겠고 사례는 특히 기관이나 기업에서 유망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찾았다라는 실질적인 케이스들이겠죠. 그래서 이쪽 위는 연구, 논문, 위쪽은 실제 사례, 보고서 같은 데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대부분 읽어보면은 유망 기술, 그러니까 연구들이 어떤 연구들이나 사례들이 있냐면 대부분 유망 기술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지 유망 기술이냐라는 기준을 얘기해주는 연구들이 많다는 거죠. 보시면 뭐 신성장 동력원, 경제적 가치 창출, 뭐 성장성, 시장성, 뭐 기술 이전 사업화, 사업적 부가가치,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부분 기술성적인 거하고 경제성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것들이 어떤 기술입니까?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유망 기술을 뽑아내는 거죠.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이런 식의 기술들을 찾아가는 연구들이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키스티 뭐 MIT에서는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뭐 잡지 같은 것들을 항상 발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망 기술 찾아주는 그런 연구들을 사례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이 보는 게 키스텝 이런 사례들이겠죠. 특히 키스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그 뭐랄까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이라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관이 고민하는 거는 야, 대기업은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맞는 말이지 않겠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 뭐 삼성이 뭘 하겠다라는 거를 뭐 우리가 기술 로드맵을 그려줄 이유도 없고 예산을 투입해 줄 이유도 없는데 중소기업은 나라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관련된 뭐 기술 로드맵도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 개발을 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미래 유망성하고 중소기업에 맞는 유망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조건 혹은 기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유망 기술을 찾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스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기술 평가원이니까 과학기술 예타 같은 것들 하는 게 키스텝이죠. 예비 타당성 분석 들어보셨죠, 예타? 특히 아주 대형 기술 개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비 타당성을 분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키스텝에 가서 예타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외래 제가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래 생물을 퇴치하는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거였어요. 그 생물 쪽에 대형 기술 개발 과제였었는데 외국에 있는 생명체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자연계를 막 파괴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퇴치하는 기술들을 어떤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거였는데 꽤 컸죠. 연구개발비가 몇백억이었더라? 몇 천억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본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비 타당성 분석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예비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기술 개발에 대해서 그럼 어떤 걸 가지고 볼 거냐? 여기에는 사업화 가능성,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국가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또 사회적인 파급 효과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평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이 개발이 됐을 때 사회적 또는 산업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봐줄 수밖에 없는 거죠. 공공적 파급 효과, 뭐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 요즘은 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옛날 버전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유망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들을 얘네들은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뭐 이내 MIT는 얘네들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고,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력공사기 때문에 이거 뭐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공기업이니까 기대 수익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기술들 개발하자. 뭐 이런 식.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곳은 국방기술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되게 중요하고, 또 국방기술 개발하면은 기술 파급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특히 나사 같은 데서 우주 기술 개발하면은 몇 년 뒤에 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파급 효과를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망 기술 이런 방식으로 조건을 만들고 또 기준을 정해서 평가해서 유망 기술 발표를 하게 된다는 거고,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조금 방법론 관점에서 얘기해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키스텝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일단 미래 이슈를 발굴하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기술 개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뭐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일반 국민들한테 정말 필요하냐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 방법을 쓰고 있고, 마지막에는 뭐 평가위원들의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서 선정을 해주게 된다는 거고, 키스티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게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니까 과학계량적인 방법을, 특히 논문 특허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전문가 위주의 방식이 아니고 과학 계량적 방법을 가지고 미래 유망성, 중소기업성 가지고 중소기업형 유망 기술들을 발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키스텝도 과학 계량적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만들어서 정유진 박사가 그런 쪽에 가서 지금 데이터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유망 기술이 선정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나머지도 한번 보세요. 뭐 특히 이제 키아트 같은 경우도 항상 기술 로드맵 작성을 해주는 곳인데, 얘네들도 역시 평가 요소들을 정한 다음에 브랜드, 뭐 이슈 이런 것들이 되는, 아까 미래 이슈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탑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나리오 제시하고 기술 로드맵까지 작성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미국도 뭐 MIT하고 뭐 가트너 그룹은 IT에 관련된 우리 하이프 사이클 같은 거 잘 아는 이런 것들 발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술별로 어떤 기술들이 하이프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또 발굴해주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접근 방법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일종의 앞에서는 뭐 방법론이랄까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커다란 두 개의 접근 방법에 큰 두 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잘 아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유망 기술을 발굴하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게 한 가지는 마켓 풀적인 관점으로 고객 요구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그걸 반영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게 마켓 풀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나 또는 고객 니즈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아까 니즈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유망 기술 찾아갑니다라고 보는 거고, 테크놀로지 푸시 관점은 기술 개발 동향의 모니터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아까 우리 뭐 맵을 그려서 이렇게 해놓고 기술 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본 다음에, 그러면 이 기술 개발에서의 뭐 공백 영역을 찾아간다든지 또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뭐 찾는다든지 이런 방식의 특허 자체나
또는 기술에 대한 정보 자체를 분석해서 동향을 기술 개발의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유망 기술 찾아가는 방식을 테크놀로지 푸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거는 특허 맵 같은 거 그리거나 테크놀로지 뭐 트렌드 분석 이런 것들을 해서 기술 자체 분석을 한 다음에 유망 기술 찾아가는 이런 어프로치를 썼다라고 하면 마켓풀 관점에서는 고객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뭐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고객 그 컴플레인 사이트 같은 것들을 다 분석해서 그런 기술 그런 니즈들이 존재하는데 이 니즈를 만족하기 위한 기술들은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구조방 정식 같은 거 활용해서 우리 테크노베이션에 퍼블리시한 그 논문이 바로 이런 논문들이죠. 그래서 니즈 분석을 웹 크롤링 해가지고 니즈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이거를 그 기술들이 어떤 기술로서 만족이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찾아주는 방식이 우리는 마켓풀 어프로치라고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커다란 두 가지 이 관점인 거죠. 두 가지가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둘 다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요즘은 뭐 고객이라는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고객이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해서 반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고객은 기업이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있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기 전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고객이 뭔가 디슬럽티브한 테크놀로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고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은 고객이 아는 그런 수준 안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의 기술 개발을 얘기해 주기는 어렵다. 그러면 디슬럽션 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고 우리는 현재는 디슬럽션을 위해서는 뭐 기술 개발의 랜드스케이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찾아보자라는 어프로치를 아직까지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켓풀과 테크놀로지 푸시의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뭐 고민들을 해 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망기술 발굴의 관점이 될 텐데 크게 앞에서 제가 슬쩍 넘어가긴 했는데 패턴트나 패턴트 클러스터 단위에서 분석하는 게 있을 거고 유망기술을 그 다음에 키워드 수준에서 내려와서 분석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에 대한 뭐 특허의 그 스태틱스, 그러니까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특허 각각의 정보들이 있을 거고 특허를 몇 개를 묶어가지고 뭐 디바이스 특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뭐 출원 횟수나 또는 사이테이션 뭐 횟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유망 기술 찾아가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면 비정형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키워드 단위로 내려가는 거죠. 컨텐츠 분석을 한다는 관점에서 내용 분석을 해보자. 위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뭐 피상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겉에서 쌓여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보자라는 거고 얘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특허에 문서가 있으면 특허 문서에 겉으로 보여지는 통계치를 가지고 분석한다면 얘네들은 비정형 데이터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뽑아서 분석해 보자라는 게 키워드 자체에 대한 분석이 될 수 있겠고 또 키워드 클러스터에 대한 분석이 될 수 있는데 걔네들은 뭐 클러스터라는 관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룹핑을 한다는 얘기겠죠.
키워드 그룹핑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SAO 분석해서 유망 기술 찾아갈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토픽 분석, 여러 개의 키워드들이 묶여서 몇 개의 토픽을 이루고 있다면 걔네들 토픽의 뭐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 내용 분석을 해서 유망 기술 찾아보자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건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세부적인 방법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SAO라는 거는 결국은 기술 개발의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부상 기술, 이머징 기술을 도출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챕터가 바뀌었네요. 부상 기술을, 이머징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머징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뭐 정형 분석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비정형 분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해서 전혀 뭐 미동도 없다 갑자기 떠오른다라고 하면 이런 게 이머징 기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건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고,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런 그 기술 개발 동향 중에 기능에 관련된 정보에 집중을 해서 SAO를 구조를 뽑아내고, 걔네들은 키워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컨셉을 보는 거죠. 얘네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키워드들만 가지고 세퍼레이트해서 디스크리트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 몇 개의 키워드들이 묶여져서 하나의 컨셉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컨셉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SAO 구조는 기술 체계도를 개발할 때, 뭐 특허 침해를 확인할 때 등등, 뭐 유망 특허를 도출할 때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SAO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AO를 그냥 간단하게 SAO 자체로 끝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X를 붙여서 어떤 목적을 설명하는 것으로 확장을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SAO만 가지고 할 것인가, 기술의 구성 이런 게 이건 두 번째 얘기를 한 거구나. 액션 타입을 분석하는 거고, 얘네들 X를 붙인다면 기술의 구성으로 해서 여기에 베이스드 온 다음에 뭐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뽑아내서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성을 가지고 이걸 했다라든지, 또는 어떤 분야를 가지고 뭐를 디스크라이브 하기 위해서 또는 뭐를 제시하기 위해서 SAO가 제시가 됐다든지, 또는 뭐 목적과 효과 뭐 이런 얘기들, 뭐 내용이 조금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SAO를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목적과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정보를 주게 되면은 이게 기존하고 새롭게 나온 그런 특허들이 어느 정도의 이멀징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그거와 관련된 특허를 기술로 개발을 해봅시다라는 어떤 트렌드를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설명을 안 했나요? 했죠? 그죠? 오리지널 센텐스가 있으면 그걸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SAO 구조들을 주어하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뽑아내야 될 텐데, 지금 얘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고 동사고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석할 때 이런 것들 다 뭔가 그 변형을 다시 시켜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가지고 전혀 이상한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SAO 분석할 때 다 반영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SAO하고 또 그 뒤에 improve strength and stability 이렇게 되면 얘는 목적어다. 뭐 이런 것들로
SAOX 모델을 만들게 되면 각각의 특허들에 대한 어떤 그 특징들을 뽑아내게 되는 거고, 얘가 그래서 이머징 하냐 안 하냐라는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방법론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면 S하고 O라는 뭐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키워드 관점에서 얘네들이 SAO에서 뽑혀져 나와서 각각의 뭐 키워드들 또는 뭐 머터리얼 혹은 뭐 펑션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런 맵을 구성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은 기술에 대한 구조들이 분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AO로부터 나온 게 S하고 O하고 또 A라는 관점이 이 화살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펌프와 모터, 아마 SAO 분석해서 요 펌프가 모터하고 얘가 S가 되고 O가 돼서 펌프가 오토에 뭘 했다라는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유주로 볼 건지 아니면 요 화살표의 의미를 우리가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연결만 해줄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는 사실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그 의미가 있으니까 액션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액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이면서 연구거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기존에 연구가 없다면 그냥 SAO를 가지고 연결만 해줬다면 여기에 액션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해서 기술의 구조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하고도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SAO 구조가 쭉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기술들끼리의 관계를 분석해주고 또 각각의 기술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의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들은 키워드들 수준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술에 대한 개념, 키워드가 하나의 기술적인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거를 키워드들끼리의 관계를 보고 어떤 게 이머징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 네트워크 안에서 파악하는 어떤 방법론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화살표 같은 것들이 과거에는 몇 개 없다가 늘어나게 됐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쓰게 되면 이머징한 어떤 관점들, 뭐 기술이라고까지 확장을 시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에 대한 개념들이 이머징하고 있는가라는 정도는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머징한 관점에서 보면 토픽 모델링도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보면 우리 LDA 얘기 많이 했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묶어주게 되면 기술적인 단어들이 하나의 토픽을 구성을 하게 될 테니까 특허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 이 특허 문서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쓰여졌는가라는 것들을 보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역으로 토픽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트가 있으면 여러 개의 다큐멘트가 있으면 거기서 토픽을 우리는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토픽들이 각각의 문서에서 어떤 토픽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까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토픽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각각의 문서들이 어떤 토픽에 속하는가라는 정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우리 분석에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SAO, 토픽 모델링 이런 거를 우리 특허 문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거죠. 그 정도의 새로운 어프로치를 제시를 하게 된다라면 박사로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NLP에 관련된 다른 영역들에서 어떤 개념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가를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해보라는 이유가 그쪽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유저죠. 유저. NLP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개념과 또 방법론들이 우리 쪽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네트워크도 그래요. 매핑도 그렇고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서 이용되는 거를 우리 쪽에 갖고 와서 특허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이런 개념들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영역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특허 분석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애들이 각각의 텀들이 토픽들을 이루게 되고, 이 토픽들이 얼마나 유망한가라는 거를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야 되겠죠. 각각의 토픽 안에 있는 이 텀들의 유망성을 볼 건지, 아니면 이 토픽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뭐 추이를 봤을 때 갑자기 뭐 이머징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프리퀀시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토픽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유망성을 뽑아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특허들에 대해서 핫특허를 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부상 기술을 뽑아내는 관점에서, 이머징하다라는 관점에서 핫하다라는 거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거냐라는 거죠. 가령 리센시를 한번 보자라고 하면, 리센시라는 거는 포드 사이테이션 패턴트들의 수가 n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용을 받는 거죠. A라는 특허가 있고 B라는 특허, C라는 특허, D라는 특허가 있으면, 지금 이 특허가 이 특허들한테 인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가장 최근에 특허들한테 되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리센시가 되게 높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아주 그 최신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고, 그렇다면 얘들이 되게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고, 프리퀀시는 뭐 특허의 그 사이테이션, 그쵸? 요 사이테이션, 포워드 사이테이션의 개수가 높다라고 하면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요 연도 차이를 가지고 최근 특허에 많이 그 인용이 됐는가라는 거를 보자는 거고, 얘네들은 그런 그 기간의 관점보다는 프리퀀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몇 번 인용이 되냐라는 걸 보는 거고, 다만 우리 특허 같은 경우에는 연도에 따라서 프리퀀시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령 10년 된 특허와 2년 된 특허의 프리퀀시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10년 된 특허가 훨씬 더 많은 그 인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10년 전에 출원된 것과 2년 전에 출원된 것들을 똑같은 기준상에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사이테이션 레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기술 분야에서 특허가 출원이 됐을 때 테이블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는 뭐 연도, 그리고 인용 확률,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런 특정 특허의 분야에서는 1년, 2년, 3년에서 20년까지가 우리 특허 연수니까, 전체적인 그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때 1년 안에 인용되는 확률은 뭐 한 0.01 정도 되고, 2년 안에 인용되는 건, 이거 누적이라고 본다면 0.02 이렇게 쭉 해서 여기가 1.0 이렇게 되면 이런 그 사이테이션 레그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년 동안 특허가 인용받을 수 있는 것 중에 1년까지는 1%, 2년까지는 2%인데 뭐 10년까지는 뭐 50%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10년 됐으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지금 50% 정도 인용을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인용된 거에 2배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얘는 2년이다라고 하면 전체 2%밖에 2년까지는 인용이 못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얘가 지금 2번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 20년까지는 곱하기 50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2%이기 때문에 100%가 되려면 50을 곱해야 되니까, 그러면 2번 인용됐으면 얘는 20년 동안 100번 인용이 될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주고 인덱스를 계산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모니터리 밸류도 한번 봅시다. 얘네들은 우리가 관심 있는 특허가 패밀리 패턴트가 몇 개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출원된 국가의 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허는 특허를 출원한 국가가 뭐 2개고 어떤 특허는 뭐 한 20개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야, 이 특허가 훨씬 머니터리 밸류가 더 높다라고 우리가 대용 지표로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별로 의미도 없는 특허를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하진 않지 않겠어요? 결국은 특허라는 건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배타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텐데, 여러 국가에 출원했다는 거는 각각의 국가의 배타적인 권리를 내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머니터리 밸류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이런 지표들을 정의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핫 패턴트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는 거죠. 어떤 특허가 핫하냐라고 얘기할 때 인용이 최근 꽤 많이 된 걸 볼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인용이 많이 될 것이 핫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국가에 출원해서 시장성을 높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 핫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지표를 정해서 분석을 해주면 될 겁니다. 비블리오그래픽 커플링이라는 것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얘네들 가지고 얘네들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많이 특허를 출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과거에는 이 클러스터에 두 개밖에 없었는데 막 7개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머징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비블리오그래픽 커플링이나 뭐 다른 뭐 클러스터링 방법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비블리오그래픽 커플링이라는 거는 사이테이션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얘들은 뭐냐면 A라는 특허가 각각의 그 특허를 사이트하고 있다. CDE를 그러니까 참고 문헌에 봤을 때 A라는 특허에 참고 문헌이 있고 B라는 특허에 참고 문헌이 있으면 이 참고 문헌이 유사하면 2개가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를 우리 비블리오그래픽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반대 개념도 있습니까? 반대 개념도 있을 수 있겠죠? 얘는 사이팅하는 걸 봤다면 사이티드 된 거를 보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특허가 여러 개의 특허에 사이테이션 되고 있을 때, 그리고 B라는 특허도 사이테이션이 될 텐데, 사이테이션 되는 특허들의 유사성을 보고 A, B를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이테이션을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때요? 얘는 지금 내가 인용하고 있는 게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본다는 거고, 얘는 우리 각각의 특허가 다른 특허에 인용되는 게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비블리오그래픽 커플링은 스테이블 하겠죠. 이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분석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내용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거는 비블리오그래픽 커플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석을 위해서 또는 뭐 어떤 개념적으로 맞냐라고 봤을 때는 이것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유사하다라고
판정하는 기준이 오, 올해 나온 특허도 반영을 하고 내년에 되면 또 이 유사성이 또 바뀌고 내후년에도 이 AB의 유사성이 바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 스테이블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동적인 내용을 보고 그 이후의 것들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더 정확한 그 시뮬러리티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 보면 사이테이션이 내가 판단해서 참고 문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변리사가 혹은 이것을 이제 심사관이 참고 문헌 만들 때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어려운 점은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논문 쓸 때하고 특허의 참고 문헌 쓸 때하고는 좀 사실 다르겠죠. 얘들은 어느 정도 공인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블리오그래픽 커플링을 특허에서 적용할 때는 뭐 큰 문제는 없고 또 더 정확한 그 시뮬러리티 계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사 주제들이 특허 문서 수준에서 묶여질 수 있겠죠. 얘들 하나하나의 특허들이 다 문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이런 방식의 그 클러스터가 쭉 나와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들은 이제 5G 이동통신에 관련된 특허들인 것 같은데 이런 비블리오그래픽 커플링을 이용하면은 이런 그 클러스터들이 쭉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중에 잠재적인 특허가 또는 뭐 이머징하고 있는 특허가 어떤 게 있는가 과거에 이게 다이내믹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겠죠. 다이내믹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연도별로 클러스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어디가 핵심적인 특허로 떠오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아웃라이어들이 만들어질 텐데 얘들은 얼마나 유망한가라는 것들을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다이내믹 어널리시스 할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연도마다 그 클러스터링 또는 여기 이제 커플링이라는 그룹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비블리오그래픽 커플링을 할 때 A, B, C가 하나였고 D, E, F가 하나였고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2021년도 분석해 보니까 새롭게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같은데 얘네들이 묶여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A, B, D, 뭐 I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 E, F, H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특허들하고 다시 계산했더니 그룹핑이 다시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클러스터가 유지되면서 덧붙여지는 개념이 아니고 얘들은 다시 한번 리셔플링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들의 그 변화 양상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서는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C하고 D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게 방법론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솜으로 클러스터링을 다이내믹 어널리시스 할 때는 최종적인 그 가중치, 우리 솜에서는 가중치가 필요하니까 셀의 가중치를 먼저 픽스를 시켜놓고 전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서 연도별로 얘네들이 어디에 매핑되는가를 분석하게 되면 얘들 솜을 적용할 때 매년마다 다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얘네들의 위치가 막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것들을 픽스를 시키고 새롭게 연도가 추가될 때 거를 여기에다가 넣으려면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가중치를 가지고 1년씩 넣어가면서 분석하게 되면 앞쪽에 픽스된 애들은 똑같은 위치에 계속 존재하면서 새롭게 추론된 거는 거기에다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다이내믹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요점이 이겁니다. 이게
뭐 클러스터링이든 또는 학습이든 매년마다 다이내믹 어널리시스를 할 때 매년마다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만 클러스터가 지금 처음에 생성되고 얘네가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어떤 양상을 보기 위해서는 한번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 놓고 그 가중치가 픽스가 돼 있다라는 거를 가정하에 1년치씩 그 가중치를 픽스 시켜 놓고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넣어가면서 위치를 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어, 초창기에 나온 특허들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특허들이 들어와서 변화 양상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니언 마이닝이란 건 니즈 기술을 위한 거예요. 그죠? 핵심 기술 노출할 때 니즈 기술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사람들이 올린 그런 글들을 보고 어떤 게 나이스하고 어떤 게 뭐 투 익스펜시브하다라고 하면 긍정 부정이라는 이런 제품 각각에 대한 속성의 의견들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그럼 우리가 기술 개발을 어떤 걸 해야 될까? 지금 여기 프라이스인데 이 프라이스를 낮추는 뭐 생산 기술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피니언 마이닝으로부터 분석돼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제품 모델별 그리고 각 속성별 긍정, 부정 이런 것들 분석해 주게 되면 그 다음에 특허 이 불만족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허 또는 만족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만족도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특허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해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망 원천 기술들의 후보가 이렇게 도출이 되게 되면 얘네들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이 쭉 나오게 되겠고 뭐 특허에 있는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리뷰 데이터를 분석해서 긍정 키워드, 부정 키워드를 다 뽑아내게 되면 부정 키워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허가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거를 이 문서하고 매칭을 시켜서 뽑아내주게 된다던가 또는 긍정 키워드를 조금 더 강화하는 특허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도 바로 이런 키워드들을 매칭시켜 가지고 얘기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게 우리 그 뭐 박사과정, 석사과정들 중에 우리 논문 쓰고 나간 친구들 중에 이런 것들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고객에 대한 제품 또는 뭐 고객 만족, 불만족에 대한 키워드하고 기술 키워드를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필드에서 굉장히 바라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방법론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심 기술, 핵심 기술이 뭐가 될 것인가라는 것들은 키워드 동향을 분석해서 키워드 AI 분석할 수도 있겠고 또 그 통계적 분석, 뭐 이동평균법이나 뭐 아리마 모델이니 이런 통계적 분석을 이용해서 키워드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해 볼 수도 있겠고 AI 관점에서 뭐 SVM 같은 것들 이용하면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이게 뜨고 있는 기술 키워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예측하는 방법들이 여기서 뽑혀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기술 예측 방법이 뭐 델파이도 있고 시스템 모델링, 게임 시어리인가요? AHP 뭐 브레인스토밍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텀 마이닝,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키워드들의 네트워크를 흔히 우리가 많이 만들게 되는데 중심 기술이라는 거는 요 키워드 동향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선호적 연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트워크를 그리게 되면 링크가 많이 걸려 있는 노드는 그 이후에도 링크가 계속 많이 생긴다라는 게 선호적 연결. 우리가 계속 선호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링크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지금 링크가 많은가라는 것들 보면 얘네들 보니까 이노베이션이 계속 같이 가더라. 그럼 얘네들은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중심 기술로서 남아있을 애들이라는 게 뽑혀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또 센트럴리티가 높은 키워드들은 또 어떤 게 있는가? 중심성이 높은 애들도 중심 기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우리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연구에서는 굉장히 제너럴한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연구 개발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동향 분석할 때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이상한 제너럴한 그 키워드를 뽑아 놓고 얘네들이 프리퀀시다 또는 센트럴리티가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 의미 없는 특허들이 뽑혀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TF, IDF 얘기도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키워드를 지정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저는 이거는 거의 실패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키워드를 뽑아놓고 얘가 중심 기술에 관련된 키워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를 기술에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놓고 네트워크로 그린 다음에 링크가 많이 걸려 있거나 센트럴리티, 물론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바로 링크가 많이 걸린 특허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센트럴리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지표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중심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라는 거죠. 최근 기법은 엑스포스트 관점이 아니고 엑스안테 관점이라는 거는 과거의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사전적으로 해보잖아요. 사후적인 관점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유망 기술 찾아보자라는 그런 개념이 요즘은 뭐 일반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컨비넌트 노블러티, 리컨비넌트 노블러티라는 개념이 요즘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얘들은 과거에는 컴바이 되어 있지 않지만 포뮬러한 그런 테크놀로지들, 이런 애들을 묶어보자라는 거죠. 되게 친숙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 안 돼 있는 애들. 그래서 테크놀로지 포뮬러리티가 높으면서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안 되고 있는 애들을 묶어서 얘네들이 노블리티가 높다라고 보는 관점이 리컨비넌트 노블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특정 기술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술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언컨바인 돼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을까? 라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함께 등장하는 기술이 이 분야에서 새로운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기술인데 과거에는 컴바인이 안 돼 있다가 얘들이 함께, 여기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등장하게 됐는데 이게 되게 새롭고 유망한가라는 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를 리컨비넌트 노블리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사후적인 관점이 아니고 사전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가 없는 거죠. 트렌드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얘들은 자주 이 기술 분야에 자주 등장하는 기술 분야인데 같이 묶여진 적은 없다. 그런데 최근에 같이 묶여진 특허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럼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 기술은 뭐지? 이 기술은 어떤 내용이지? 라는 걸 보고 이게 유망 기술일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게 이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망성 평가를 하는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과거 데이터를 보고 키워드 빈도를 본 다음에 학습을 시켜서 정말 유망했는가라는 걸 보는 거죠. 어떤 키워드가 많이 나왔는데 이 키워드 빈도가 높은 것이 IP 활동이나 뭐 또는 뭐 기술 가치 측면에서 유망했는가라는 것들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지금 현재 특허의 특성을 집어넣어서 특히 이제 키워드에 관련된 것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유망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는 관점이 우리는 앞으로 이제 사전적으로 어떻게 기술이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출원되는 시점에서 특허가 보인 특성만으로 유망성을 추측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다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하고 같이 이제 코어를 하고 있는 광개토 연구소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골든 콤파스 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계 학습 예측 알고리즘을 접목을 시켜서 여기에서는 특허 빅데이터를 이 회사에서 구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등록, 매입, 인용, 소송, 인수, 합병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유망성 예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거를 다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면 특허 미래 기술들이 도출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항상 하는 게 특허 미래 기술 탑 100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산업적인 어떤 뭐 컨트리뷰션이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준을 좀 만들어서 매년 나름대로 분석해서 우리 누가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들긴 하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나름대로의 탑 100, 뭐탑 1000,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인 기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영역마다 어떤 기술이 유망하다라는 것들을 뽑아내주게 된다는 거고 아마 이거는 뭐 점수겠죠? 점수 유망한 유망성의 점수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를 발굴해서 발표를 해주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펙티브 관점에서 예측을 한다. 이것도 뭐 앞에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 데이터 기반 예측 분석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 기반 분석에서 미래 데이터 기반 예측 분석으로 나아간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사이테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허가 어느 정도 사이테이션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한번 쭉 보고 각각의 아마 얘들이 이제 분류가 될 텐데 각각의 분류 특허 분류 간에 그래서 여기에 매트릭스를 우리 사이테이션 그동안 각각의 클래시피케이션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특허 분류별로 몇 번의 인용이 되어 있었는가 인용을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걔네들을 학습을 시켜서 앞으로 각각의 그 특허 분류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인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뉴럴 네트워크로 할 수도 있고 크로스 커브로 할 수도 있고 여긴 DSM인데 DSM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한 거는 각각의 특허들이 앞으로 어떤 몇 번의 인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궁금하고 또 각각의 특허 분류들끼리 인용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또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특허 분류가 파급력이 높은가 혹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망 기술 분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키스티하고 같이 프로젝트 했던 건데 혁신 DB를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예측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좀 뭐랄까 최종 목표물이라고 할까? 특허 데이터베이스, 논문, 전문가, 거래, 상표권 또는 뭐 SNS에 관련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통합을 해서 물론 뭐 그냥 목적 없이 통합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목적을 갖고 통합을 하게 되면 기업 정보에 대한 것들이 기업에 관련된 거, 경쟁사, 산업 구조, 판매처, 구매처 이런 정보들이 쭉 있을 테니까 그 기업 정보를 가져오고 품목 정보 각각의 우리 국가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또는 거래되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거를
기술 포함해서 유망 품목 DB에서 유망 품목 기술 동향 뭐 이런 것들 어디 또 새롭게 개발할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도 각각 그 나름대로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뽑아내고 또 산업 생태계 정보는 밸류체인 DB를 그때 키스티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핵심 산업에서의 밸류체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DB를 만들고 그다음에 CAD라는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비싼 데이터베이스인데 그것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트레이드 마크 상표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다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치사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산업 생태계 정보라고 해서 어떤 뭐 자율주행차다라고 하면 자율주행차에서의 가치사슬, 밸류체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 그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밸류체인 안에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있는가라는 것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만들어줬어요. 밸류체인에 부품, 모듈, 제품이라는 요 영역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부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 모듈은 또 어떤 게 있고 최종 제품은 이건 EV, HEV인데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주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고 각각의 모듈 안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의 기업 데이터베이스하고 또 상표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 분석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클릭을 하면 기업 분포가 대기업은 어느 정도고 각각의 지역별로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각각의 아이템들이 어떤 그 매력도를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은 어떤 기업 정보들이 있는가 매출액은 또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검색 기업이 여기에 있으면 이 기업이 거래할 수 있는 모듈 기회 모듈 뭐랄까 영업에 대한 기회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줄 텐데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애들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요 무슨 충전기죠? 이 검색 기업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업들 리스트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상표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이유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하고 유사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기회도 발굴해 주지만 상표권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 상표권하고 비슷한 기업들이 어떤 모듈하고 거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주게 되면 새로운 영역에서의 거래 기회를 찾아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점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특허 데이터베이스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유망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에 대한 유망성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연결시켜서 여기 이제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기본이라서 넣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면 제품뿐만 아니라 특허 그리고 제품 거래, 상표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사회적인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실제 비즈니스에 대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들이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유망성이라는 거를 예측하고 또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특허라는 것이 기본이 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한 정보, 기술 무역에 대한 이것도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기술 무역이라는 거는 기술 이전 같은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해외 기업하고 우리 기술을 얼마나 많이 팔았고 또 사들어 왔는가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상품 무역 데이터, 또 상표권, 디자인권,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 보면은 기술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또 기술 데이터만 분석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머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훨씬 더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크 로그 어널리틱스라는 거는 테크라는 걸 테크 로그가 우리 뭐 접속하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그 테크 로그를 기본으로 해서 어널리틱스를 한번 해봅시다.
라는 개념이고, 여러분들도 그냥 특허 분석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붙여서 훨씬 더 기업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로 인텔리전스 작업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오늘 했던 거는 그 테크놀로지 프로스펙팅을 위해서 우리 테크놀로지, 이 넓은 의미의 테크놀로지죠. 다만 이제 우리는 특허를 많이 이용하니까 패턴트 마이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유망한 기술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라는 개념 정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념들이 어떤 게 있고 그 각각의 개념에 맞는 기술들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이 필요할 것인가, 특히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 특허가 기반이 돼서 다른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하면은 또 무엇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